피가 섞였다고 다 가족은 아니잖아요? 그만해라.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50년 만에 찾은 부모님 집에 제자리는 없다는 걸. 사연 시작 전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특별해질 거예요. 제 이름은 박정아입니다. 올해 55이에요. 사람들은 제 나이를 듣고 놀라곤 하죠. 그럴 만도 합니다. 평생 몸을 쓰는 일만 해왔거든요. 피부는 거칠고 손엔 굳은 살이 박혀 있습니다. 화장은 해본 적이 없어요. 필요를 느낀 적도 없고요. 제가 5살 때였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시장에 갔다가 그만 놓쳐버렸어요. 사람들 사이를 헤매다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혼자였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죠. 그 뒤로 부모님 얼굴은 기억에서 지워졌습니다. 고아원 생활은 길었습니다. 16까지요. 학교를 다닐 땐 공부도 꽤 잘했어요. 중학교 때는 전교 5등 안에는 항상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고등학교에 가라고 하셨죠. 하지만 원장 선생님 말씀이 더 현실적이었어요. 공부 잘해봤자 밥은 안 나와. 그래서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봉제, 식품, 청소, 주방 보조까지 가리지 않았습니다. 손에 잡히는 일은 뭐든 했어요. 결혼은 안 했습니다. 할 기회가 없었다기보단 제게 가족이라는 단어가 너무 낯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50년을 살았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어요. 아프지 않고 큰 사고 없이 그저 하루하루 일하고 잠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제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작년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전자 검사 사업을 한다면서 고아원 출신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해준다고 했어요. 기대는 안 했습니다. 50년이나 지났는데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냥 심심풀이로 신청했죠. 석 달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정아 씨 부모님을 찾으셨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50년 만에 처음 느껴본 감정이었습니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서울 강동구 아파트에 살고 계셨어요. 약속 날짜가 잡혔습니다.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뭐라고 인사를 해야 할까,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 그런 생각만 계속 들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아버지 박영수 79, 어머니 김복순 78. 두 분 다 제 앞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는 목이 메셨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울기만 하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서 있었어요. 위로의 말도 괜찮다는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낯선 두 사람이 우는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거실 한쪽에서 팔짱을 낀 여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갑자기 언니라니. 좀 어색하네요. 목소리엔 웃음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냥 차가웠어요. 박은주. 54. 제 부모님께 입양된 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 알았어요. 부모님이 저를 잃어버린 뒤 너무 괴로워하셨대요. 그래서 입양을 결심하셨다고 했습니다. 은주 씨는 그렇게 이 가정의 딸이 됐고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으며 명문대를 나와 전문직 남편을 만나 잘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손수 만든 미역국이었어요. 저는 그날 어머니가 차려준 밥상을 처음 먹어봤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뜨는데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나왔어요. 많이 먹어라. 얼마나 고생했을까. 어머니는 자꾸 반찬을 제 앞으로 밀어주셨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눈가가 붉으셨죠. 은주 씨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으로 밥알만 몇 번 건드리다가 그릇을 밀어냈어요. 약속이 있어서 저 먼저 일어날게요. 그리고 인사도 없이 가방을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어머니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은주가 원래 좀 예민해. 미안하다, 이해해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요. 그 뒤로 몇 번 더 만났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보고 싶어 하셨어요. 전화도 자주 하셨고 밥도 여러 번 사주셨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제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는 그저 감사했어요. 하지만 은주 씨는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옷을 사주려고 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동안 키워준 사람들한테나 잘하시지. 아버지가 제 집 근처까지 찾아오시면 짜증을 냈습니다. 왜 자꾸 나가세요? 몸도 안 좋으시잖아요. 부모님은 은주 씨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말리다가도 결국 눈치를 보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 자리는 없구나. 돌아온 딸이 아니라 불편한 손님일 뿐이구나.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정아야, 추석엔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낼래? 저는 가고 싶었습니다. 평생 명절이라는 게 남의 일이었거든요.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명절을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었어요. 네, 그럴게요.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아버지도 기뻐하셨죠. 하지만 은주 씨는 달랐습니다. 명절 당일 제가 도착했을 때 거실엔 이미 친척들이 모여 있었어요. 삼촌, 고모, 조카들까지 모두 은주 씨 주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친척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어요. 누구도 제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은주 씨는 친척들에게 자기 딸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딸이 이번에 학교 홍보 모델이 됐어요. 요즘 아나운서 학원도 다니는데 나중에 취업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친척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은주 씨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고모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정아는 어떻게 지냈니? 그동안 고생 많았지? 공기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50년간의 삶을 한마디로 설명할 순 없었어요. 그냥 일하면서 살았어요. 일을 어떤 일을 하고 있니? 주로 공장이나 뭐 여러 곳에서 일했습니다. 친척들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동정인지 무시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은주 씨가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피가 섞였다고 다 가족은 아니잖아요. 그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친척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어머니는 급하게 말리려 했습니다. 은주야, 그게 무슨 말이니? 사실이잖아요. 저는 50년 동안 부모님을 모셨어요. 아프실 때 병원 모시고 명절 때 음식 만들고 용돈도 드리고. 근데 갑자기 나타나서 언니 대접 받으려고 하면 우리 입장은 어떻게 돼요? 은주 씨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니까요. 저는 50년 동안 이 사람들 곁에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아프실 때도 힘드실 때도 저는 여기 없었어요. 아버지가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은주야, 그만해라. 왜요? 제가 잘못된 말을 했어요? 아버지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날 밥을 거의 먹지 못했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은 어색하게 식사를 마쳤고 저는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을까? 내가 왜 이 사람들을 만났을까?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나았을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 풍경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 뒤로 한동안 연락이 뜸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전화를 주셨지만 통화는 길지 않았어요. 서로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2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아야, 아빠가 좀 아프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안 쉬어져서 저는 바로 택시를 탔습니다. 부모님 집까지 40분 거리였어요. 차 안에서 계속 시계만 봤습니다. 빨리 가고 싶었어요.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소파에 기대 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머니는 옆에서 등을 쓸어주고 계셨죠. 병원 가셔야 해요. 괜찮아. 좀 쉬면. 안 돼요. 지금 가셔야 해요. 저는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오는 동안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울고 계셨어요. 어떻게 괜찮으실 거예요.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의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심전도 혈액 검사 CT까지. 저와 어머니는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은주 씨가 도착했습니다. 급하게 온 것 같았어요. 화장이 번져 있었고 옷매무새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아빠는요? 어떻게 됐어요? 아직 검사 중이에요. 은주 씨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진작 병원 가시라고 했는데 맨날 괜찮다고만 하시니까.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병원 가는 걸 워낙 싫어하셔서. 그래도 몸이 안 좋으면 가야죠. 은주 씨는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참는 것 같았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협심증이었어요. 심장 혈관이 좁아져서 생긴 병이라고 했습니다. 당장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약을 먹고 관리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오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입원을 하셨어요. 이틀 정도 병원에서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병원에 남았어요. 어머니는 집에 가서 쉬시라고 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데 밤을 새우시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정아야. 고맙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손이 따뜻했습니다. 은주 씨도 집으로 갔습니다. 아이들을 챙겨야 한다면서요. 병실엔 저와 아버지만 남았어요. 아버지는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계속 뒤척이셨어요. 아버지, 불편하세요? 아니다. 그냥 말씀하세요. 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정아야, 미안하다. 왜 그러세요? 내가 고생한 거 다 우리 때문이잖니. 아니에요. 50년을 혼자 살았잖아. 우리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찮다고 하기엔 거짓말 같았고 미안하다고 하기엔 아버지가 더 괴로워하실 것 같았어요. 이미 지난 일이에요. 이제 만났으니까 됐어요. 그래도 어서 주무세요. 몸 상하세요. 아버지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천히 눈을 감으셨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마른 손, 가늘게 숨쉬는 모습. 낯선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제 아버지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은주 씨가 다시 왔습니다. 손에 죽 용기를 들고 있었어요. 아빠, 죽 사왔어요. 좀 드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배가 안 고프다. 조금이라도 드셔야죠. 기운 없으시잖아요. 은주 씨는 죽을 떠서 아버지 입에 가져다 댔어요. 아버지는 몇 숟가락 드시고는 손을 저으셨습니다. 그만 먹을게. 아빠, 더 드세요. 괜찮다. 은주 씨는 용기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언니는 밤새 여기 계셨어요? 네. 일은요? 청소 일하는데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그래도 집에 가서 쉬시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은 달랐어요. 제가 여기 있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쯤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오셨어요. 상태가 안정됐습니다. 내일은 퇴원하셔도 돼요. 대신 약은 꼭 드셔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가시고 은주 씨가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집에서 좀 쉬셔야 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병원 모시고 다닐게요. 괜찮아. 혼자서도 갈 수 있어. 무슨 말씀을? 혼자 가시면 안 되죠. 은주 씨는 확고했어요. 아버지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를 집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은주 씨는 저보다 먼저 집에 와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소파에 앉으세요. 제가 베개 가져올게요. 은주 씨는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물을 따라오셨어요. 정아야, 너도 앉아. 아니에요, 저 이제 갈게요. 밥이라도 먹고 가렴. 괜찮아요, 피곤하실 텐데 쉬세요. 저는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안에서 은주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계속 오시려나. 작은 목소리였지만 제 귀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았지만 뭐가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불편했어요. 며칠 뒤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아야, 아빠가 병원 가셔야 하는데 은주가 바빠서 못 모신대. 내가 시간 되니? 네, 괜찮아요. 미안해. 자꾸 부탁하게 돼서. 아니에요. 제가 같이 갈게요. 병원 가는 날 아버지를 모시고 갔어요. 진료를 받고 약을 타는 동안 제가 옆에서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는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저 조용히 앉아 계셨죠. 아버지,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 괜찮다. 약은 잘 드시고 계세요? 그래.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물어볼 게 없었어요. 병원에서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집 앞에 내려드리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정아야, 커피 한잔 하자. 네. 근처에 괜찮은 카페 있다. 거기로 가자. 저는 놀랐어요. 아버지가 먼저 제안하신 건 처음이었거든요. 카페는 조용했습니다. 손님도 몇 없었어요. 아메리카노 2잔을 시켰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커피만 바라보셨어요. 말씀을 안 하셔서 저도 그냥 기다렸습니다. 정아야. 네. 너. 은주한테 서운한 거 많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거짓말 마라. 다 안다. 저는 그냥 있었습니다. 은주가 너한테 좀 심했어. 아빠가 봐도 그래. 아버지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말려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돼. 왜요? 은주가 우리한테는 진짜 딸이거든. 50년을 같이 살았잖아. 그 애가 삐지면 우리도 힘들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어요. 진짜로요.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그래도
아버지, 저 정말 괜찮아요. 은주 씨 입장도 이해해요. 갑자기 나타난 저 때문에 불편할 거예요. 아버지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한숨만 쉬셨어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뭘 바라는 걸까? 가족이 되고 싶은 걸까? 아니면 그냥 인정받고 싶은 걸까? 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은주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언니, 아빠 병원 모시고 가줘서 고마워요. 제가 바빠서 못 갔는데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제가 할게요. 언니도 바쁘실 텐데 자꾸 부탁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문자는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뜻은 분명했어요. 더 이상 오지 마세요.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 뒤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어머니한테서도 아버지한테서도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났어요. 석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정아야, 너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무슨 일이세요? 아빠 생신이거든. 식사 좀 하려고 하는데. 너도 왔으면 좋겠어.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은주 씨 생각이 났거든요. 제가 가면 또 불편해 하실 텐데. 은주 씨는 괜찮대요? 은주한테도 얘기했어. 괜찮다고 했어. 어머니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갈게요. 고맙다, 정아야. 생신 당일 저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갔습니다. 비싸진 않지만 정성껏 골랐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실 만한 걸로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은주 씨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말은 정중했지만 표정은 차가웠어요. 저는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거실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은주 씨 남편, 조카 둘, 그리고 아버지 동생분인 삼촌까지. 다들 제 쪽을 쳐다봤습니다. 정아 왔구나. 어서 와. 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과일 바구니를 드렸습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고맙다. 앉아. 저는 구석 의자에 앉았어요. 은주 씨는 남편 옆에 앉아서 뭔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힐끗 쳐다봤어요. 어머니가 음식을 차리셨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정성이 가득한 상이었어요. 자, 다들 앉아서 먹자.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은주 씨가 아버지 앞에 갈비를 놓아드렸어요. 아빠, 이거 드세요. 제가 직접 골라온 거예요. 그래, 고맙다. 은주 씨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건강 많이 좋아지셨어요? 응, 약 먹으니까 괜찮더라고. 다행이에요. 저희가 더 자주 와야 하는데 바빠서 못 와 죄송해요. 괜찮아. 너희도 바쁜데. 은주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요즘 정말 바빠요. 애들 어학 연수도 알아봐야 되고 회사 일도 있고. 그래도 주말마다 전화는 드리잖아요. 그래, 잘 알아.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습니다. 저만 빼고요.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케이크가 나왔어요. 은주 씨가 준비한 거라고 했습니다. 비싸 보이는 케이크였어요. 자, 아빠 소원 빌어요. 촛불을 켰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감으셨어요. 잠시 후 촛불을 불어 끄셨습니다. 무슨 소원 빌었어요? 은주 씨 아이가 물었어요. 비밀이야.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케이크를 자르면서 은주 씨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요즘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뭔가? 아버님이랑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건강도 좀 안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순간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당황하셨어요. 갑자기가 아니라 계속 생각했던 건데요. 저희가 더 자주 뵙고 케어해 드릴 수 있잖아요. 지금은 아프셔도 저희가 바로 못 오잖아요. 은주 씨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희 집 근처에 괜찮은 아파트가 있어요. 작긴 한데 두 분 사시기엔 딱 좋아요. 우리 집은 어떡하고?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팔면 되죠. 요즘 이 동네 집값 괜찮던데 팔면 돈도 좀 생기실 거예요.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면 어머니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삼촌이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나도 은주 말이 맞는 것 같아. 연세도 있으신데 노인네들이 떨어져 사시면 위험하잖아. 애들 가까이 사는 게 낫지. 그래도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은주 씨가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가 아빠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앞으로 간병 문제도 있잖아요. 만약에 더 아프시면 누가 돌봐드릴 건데요? 그건 제가 아빠 딸이니까 제가 해야죠. 근데 멀리 살면 힘들잖아요. 은주 씨가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에 뭔가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언니도 도와주실 수 있겠지만 언니는 일하셔야 되잖아요. 시간도 없으시고. 그 순간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은주 씨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일을 해야 했어요. 간병을 하려면 일을 그만둬야 했고, 그러면 생계가 막막했습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정화도 있는데.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언니가 얼마나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일도 하셔야 되고 자기 생활도 있는데. 은주 씨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전 50년 동안 부모님 모셨어요. 아프실 때 병원 갔고 밤에 깨시면 옆에 있었고 아침마다 약 챙겼어요. 근데 갑자기 나타나서 딸 행세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은주야. 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사실이잖아요.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죄송하지만 저 먼저 갈게요. 정아야. 어머니가 붙잡으려 하셨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건강하세요. 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은주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가실 거면 그냥 가세요. 왜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밖은 어두웠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그냥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요. 한참을 걷다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가족을 찾고 싶었을까?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했는데. 이제 와서 뭘 기대한 걸까? 핸드폰이 울렸어요.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또 울렸습니다. 그래도 받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문자가 왔어요. 정아야, 미안해. 은주가 너무 심했어. 아빠도 화내셨어. 나중에 전화 줄게.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깨끗하진 않지만 제 공간이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50년을 혼자 살았는데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삶이었으니까요. 근데 가족을 만나고 나니 외로워졌어요. 있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없을 때는 그리웠는데 있으니 버려진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 4시쯤 핸드폰을 봤어요. 부재중 전화가 5통이었습니다. 모두 어머니였어요. 저는 전화를 끄고 다시 누웠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세 번째 울렸을 때 받았어요. 정아야. 네. 지난번에 미안했다.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은주가 너무 심했어. 이해해요. 정아야, 우리 한번 만나자. 아빠가 할 얘기가 있어.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아버지. 응? 저 좀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회색 하늘, 젖은 도로, 지나가는 사람들. 저는 그 풍경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저는 이 사람들에게 딸이 아니라는 걸. 피는 섞였지만 가족은 아니라는 걸.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저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2달째였습니다. 연락은 완전히 끊겼어요. 저는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오전엔 사무실 청소, 오후엔 식당 주방 보조. 집에 오면 샤워하고 밥 먹고 잤어요. 그게 제 하루였습니다. 달라진 건 없었어요. 원래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오는데 현관 앞에 누가 서 있었어요.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정아야. 어머니는 여윈 얼굴로 서 계셨어요. 손에 봉지를 들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내 주소 알잖아. 한참 기다렸어. 저는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앉으세요. 그래, 고맙다. 어머니는 작은 방을 둘러보셨어요. 아무 말씀 없으셨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물이라도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어머니는 들고 온 봉지를 식탁에 놓으셨어요. 반찬 좀 싸왔어. 혼자 사니까 잘 안 챙겨 먹을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정아야.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지난번에 은주가 너무 심했어. 엄마가 말렸어야 하는데.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셨어요. 아빠도 많이 화내셨어. 은주한테 사과하라고 했는데. 은주가 안 한대. 괜찮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정아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천천히 가족이 되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족. 그 단어가 낯설었어요. 어머니, 저 잘 모르겠어요. 뭐가? 제가 여기서 뭘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냥 있어주면 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엄마는 널 잃어버린 게 평생 죄였어. 하루도 잊은 적 없었어.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밥은 먹는지, 아프진 않은지. 어머니는 울고 계셨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네. 미안해. 엄마가 지켜줬어야 하는데.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반찬통을 열어봤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멸치볶음, 계란말이. 정성이 가득했어요. 저는 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싸준 반찬을 꺼냈어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떴습니다. 따뜻했어요. 어머니 손맛이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또 울었습니다. 일주일 뒤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정아야, 아빠다. 네. 너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있니? 무슨 일이세요? 병원을 가야 하는데. 너랑 같이 가고 싶어서.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은주 씨는요? 은주는 바빠. 그리고 아빠가 너랑 가고 싶어. 알겠어요.
갈게요. 토요일 아침 아버지 집 앞에서 만났어요. 아버지는 깨끗하게 옷을 차려입고 나오셨습니다. 많이 기다렸니? 아니요. 방금 왔어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차 안에서 아버지는 창밖만 보셨어요. 아버지,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 정기 검진이야. 한 달에 한 번씩 가거든. 병원에 도착했어요. 진료를 받는 동안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아버지가 나오셨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약을 좀 바꾸래. 효과가 별로라고. 많이 안 좋으세요? 아니, 괜찮아. 하지만 아버지 목소리엔 힘이 없었어요. 처방전을 받아 약국으로 갔습니다. 약을 기다리는 동안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정아야, 아빠가 미안해.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고생한 거 다 우리 잘못이야. 아니에요. 아니야. 우리가 널 잃어버렸잖아. 그때 손만 놓지 않았어도.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는 평생 그 생각만 했어. 내가 어디 있을까, 밥은 먹고 있을까, 누가 괴롭히진 않을까. 아버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셨어요. 저는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약을 받아 나왔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정아야, 점심 먹고 가자. 집에 가서 쉬셔야죠. 괜찮아, 너랑 같이 밥 먹고 싶어.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좋아하는 거 시키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냥 아무거나 시켰습니다. 식사 중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정아야, 넌 궁금한 거 없니? 뭐가요? 그날, 내가 어떻게 없어진 건지. 저는 숟가락을 멈췄어요.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 이제는 알아야 할 것 같아. 아버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날, 시장에 갔었어. 엄마랑 너랑 셋이서. 사람이 워낙 많았거든. 엄마가 생선 보는데 아빠는 옆에서 너 손잡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누가 아빠한테 말을 걸었어. 아는 사람이었거든. 잠깐 얘기하는 사이에 내 손을 놓쳤어. 아버지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돌아보니까 내가 없었어. 미친 듯이 찾았지. 경찰도 불렀고 방송도 했어. 근데 못 찾으셨죠? 응. 석 달을 찾아다녔어. 매일 시장에 갔고 전단지도 돌리고 경찰서에도 갔어. 근데 소식이 없었어.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러다 1년쯤 지났을 때 누가 목격했다고 연락이 왔어. 누가요? 한 여자가 여자아이를 데리고 버스를 탔대. 그 아이가 너 같았다고. 순간 숨이 멎었어요. 누구예요? 그 여자가? 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셨어요. 그게 은주 친엄마야.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네? 뭐라고요? 은주를 입양하기 전에 그 집에 아이가 있었어. 은주 친엄마가 키우던 아이. 근데 은주 친엄마가 은주를 보육원에 맡기고 떠났거든. 우리가 은주를 입양한 거야. 그럼 그 여자가 널 데려갔을 가능성이 있어. 경찰이 조사했는데 증거가 없었어. CCTV도 없던 시절이고 목격자도 확실하지 않았고. 저는 말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냥 묻었어. 찾을 수도 없었고 증명할 수도 없었으니까. 은주 씨는 알아요? 모를 거야. 그때 은주는 어렸으니까. 어머니는요? 아버지가 고개를 떨구셨어요.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말을 안 하셨어요? 미안해. 증거도 없었고 은주한테 상처 줄까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아야. 죄송한데요. 저 먼저 갈게요. 정아야, 들어봐. 됐어요.
저는 식당을 나왔습니다. 길을 걷는데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의 모든 게 떠올랐습니다. 은주 씨의 무시, 부모님의 미안함, 제 혼자만의 시간들. 모든 게 이해됐어요. 저는 납치당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묻어버린 가족. 집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50년. 그 시간이 무엇이었을까요? 누구의 잘못이었을까요? 답은 없었습니다. 그냥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어머니한테서 12통, 아버지한테서 8통. 문자도 수십 개 왔습니다. 정아야, 전화 좀 받아라.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읽기만 했어요.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일은 계속했습니다. 사무실 청소, 식당 설거지, 집으로 돌아와 잠.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예전엔 이게 제 전부였는데 이젠 너무 텅 비어 보였어요. 어느 날 퇴근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여서 받지 않으려다가 그냥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정아 씨 맞으십니까? 정중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법무법인 정의에서 일하는 변호사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변호사.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박영수 씨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뵙고 싶은데요. 무슨 일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화로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중요한 일이니 직접 만나 뵙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며칠 뒤 약속을 잡았습니다. 법무법인 사무실은 강남에 있었어요. 처음 가보는 곳이었습니다. 건물도 크고 깨끗했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이름을 말했습니다. 직원이 전화를 걸더니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김태훈 변호사는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박정아 씨 맞으시죠?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긴장돼서 손을 모았어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놀라셨죠? 네. 무슨 일인지. 김 변호사는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박영수 씨께서 저희에게 의뢰를 하셨습니다. 유언장 작성과 관련해서요. 유언장이요? 네, 건강이 안 좋으셔서 미리 정리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유언장 작성 과정에서 몇 가지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박정아 씨에 관한 부분이요. 저요? 네. 박정아 씨가 친딸이 맞는지 법적으로 상속 자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했거든요. 김 변호사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실을요? 1975년 박정아 씨가 실종됐을 당시의 기록이요. 당시 경찰 조서, 목격자 진술, 여러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제 앞에 놓았어요. 이건 당시 목격자 진술입니다. 한 여성이 여자아이를 데리고 시외버스에 탔다는 내용이에요. 그 여성의 인상착의가 기록돼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읽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박은주 씨 입양 기록입니다. 박은주 씨의 친모 이름이 나와 있어요. 정미선. 흥미로운 건 정미선이라는 여성이 바로 그 목격 진술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당시 나이, 외모, 거주지까지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럼 증거가 있다는 건가요? 직접적인 증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황상 강력한 의심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은주 씨 입양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요. 서류상 문제가 많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죠? 법적으로 입양이 무효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박정아 씨, 이 자료들을 공개하면 큰 파장이 있을 겁니다. 경찰 재조사도 가능하고요. 박은주 씨 입양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산 상속에 영향이 있습니다. 입양이 무효라면 박은주 씨는 법적 상속인이 아니게 되거든요. 저는 말을 잃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박영수 씨가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요? 네, 평생 죄책감에 살았다고 하시더군요.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다고요. 김 변호사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진행할지 말지는 박정아 씨가 결정하셔야 합니다. 저는 명함을 받았어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이게 공개되면 은주 씨는 어떻게 되나요? 사회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입양 무효 소송, 부당 상속 문제, 언론 보도까지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어요. 길을 걷는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걸 진행해야 할까요? 은주 씨를 무너뜨려야 할까요? 복수를 해야 할까요? 답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며칠을 고민했어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주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은주 씨가 먼저 전화한 건요. 언니.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네. 우리 만날 수 있을까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언제요? 내일 괜찮으세요? 제가 시간 내드릴게요. 알겠어요. 다음 날 은주 씨가 정한 카페로 갔습니다. 고급스러운 곳이었어요. 저한텐 어울리지 않는 곳이었죠. 은주 씨는 이미 와 있었어요. 완벽한 화장에 명품 가방을 옆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왔네요. 앉으세요. 저는 앉았어요. 은주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언니 변호사 만났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빠한테 들었죠. 유언장 작성한다면서요? 은주 씨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뭐 알아냈어요? 우리 엄마가 언니를 데려갔다는 거요? 증거 있어요? 50년 전 일인데 무슨 증거가 있겠어요? 은주 씨는 웃었습니다. 비웃는 것 같았어요. 언니 솔직히 말할게요. 전 언니가 정말 싫어요. 알아요.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가족을 망가뜨리고 아빠 엄마 마음을 흔들어 놓고. 이게 뭐예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존재 자체가 문제예요. 은주 씨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딸 노릇을 했어요. 아프실 때 병원 모시고 용돈 드리고 명절마다 음식 해드리고. 근데 갑자기 나타나서 유산 받으려고 해요? 그게 말이 돼요? 난 유산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요? 가족이 되고 싶어서요? 웃기지 마요. 50년 동안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가족이에요? 은주 씨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5천만 원 있어요. 테이블 위에 던졌어요. 이거 받고 사라지세요. 연락도 끊고 아빠 엄마도 다신 만나지 말고. 그게 서로한테 좋아요. 저는 봉투를 쳐다봤습니다. 받고 싶지 않으면 더 드릴게요. 1억? 2억? 얼마면 돼요? 은주 씨. 네. 저 돈 필요 없어요. 그럼 뭘 원해요? 아무것도요. 은주 씨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거짓말하지 마요. 다들 뭔가 원하잖아요. 전 진짜 아무것도 안 바라요. 그냥 있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아무것도 안 바라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요. 은주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돈 받고 깨끗하게 끝내는 게 언니한테도 좋을 거예요. 아빠 엄마도 편해지실 거고요.
그리고 가버렸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봉투를 봤어요. 5천만 원. 제가 10년 일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가지 않았어요. 그건 제 값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봉투를 그대로 두고 일어났습니다. 카페를 나오는데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이 없었지만 그냥 걸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걷는데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슬펐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김태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정아 씨, 무슨 일이세요? 진행하고 싶어요. 조사요. 확실하십니까? 네. 진실은 밝혀져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일주일 뒤 김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박정아 씨, 큰 진전이 있습니다. 만나 뵙죠. 사무실로 갔습니다. 김 변호사 표정이 진지했어요. 정미선을 찾았습니다. 네. 박은주 씨 친모요. 지금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면담을 요청했고 동의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나요? 김 변호사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여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쉰 목소리였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 아이를 데려갔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제 딸한테 못해준 게 억울해서요. 은주를 보육원에 맡기고 싶지 않았는데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보육원에 보냈죠. 녹음이 계속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서 어떤 부부를 봤어요. 여자아이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행복해 보였어요. 제가 은주한테 못해준 걸 그 아이한테 해주고 있었죠. 그래서요. 화가 났어요. 내 딸은 버리고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딸을 행복하게 키우는 게. 순간 정신이 나갔어요. 남자가 한눈판 사이에 그 아이 손을 잡고 도망쳤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어디로 데려갔냐고요? 친정이요. 시골이었어요. 거기서 한 달쯤 숨어 있다가 고아원에 맡겼어요. 제가 키울 형편이 안 됐거든요. 왜 지금 와서 말하냐고요? 늙으니까 무섭더라고요. 죽기 전에 고백해야 할 것 같았어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어요.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진술로 충분합니다. 경찰에 고발할 수 있고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은주 씨는요? 입양 무효 소송을 진행할 겁니다. 절차상 문제가 명확하니까요.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박은주 씨는 법적으로 상속인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유산을 부당하게 받았다면 반환해야 하고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닷새 뒤 소식이 퍼졌습니다. 누가 언론에 흘렸는지 모르겠지만 기사가 났어요. 50년 만에 밝혀진 진실. 실종 아동 납치 사건의 전말. 입양 무효 소송, 부당 상속 논란까지. 기사는 빠르게 퍼졌습니다. 인터넷 댓글이 달렸어요. 입양딸이 진짜 딸 괴롭혔다며? 이거 완전 막장 드라마네. 불쌍하다 진짜. 50년을 혼자 살았다니. 저는 기사를 읽지 않았어요. 댓글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일했어요. 일주일 뒤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아야.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어머니, 우리 만날 수 있을까? 네. 다음 날 부모님 집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거실엔 아버지와 어머니만 계셨습니다. 왔니? 네. 아버지는 많이 여위셨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정아야. 미안해.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우리가 진작 진실을 밝혔어야 했어. 이제 밝혀졌잖아요. 어머니가 울고 계셨어요. 정아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알면서도 숨겼어. 은주가 상처받을까봐. 알아요.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용서. 그게 뭘까요? 어머니, 아버지. 응? 전 어머니, 아버지가 미운 적은 없어요. 그냥 서운했어요. 저도 딸인데 왜 은주 씨만 챙기시나 싶었죠. 미안해. 근데 이제 알겠어요. 50년을 같이 산 정이 있으니까요. 전 그게 없었고요.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서 좋았어요. 평생 궁금했거든요. 내 부모는 누구일까, 어떤 사람들일까? 정아야.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요. 무슨 소리야? 이제 시작인데. 아니에요. 전 이제 가려고요. 어머니가 놀라셨어요. 어디? 제 삶으로요. 정아야, 이제 우리랑 같이 살자. 응? 이제라도. 괜찮아요. 전 혼자 사는 게 익숙해요.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 저 50년 혼자 살았어요. 이제 와서 가족 되기엔 너무 늦었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제 부모인 건 변하지 않아요. 가끔 연락하고 명절엔 인사드릴게요.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아버지가 눈물을 닦으셨어요. 알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고맙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은주 씨는요?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집에 안 들어와. 남편하고도 따로 지낸다더라. 힘들겠어요. 우리가 잘못한 거야. 은주한테도 너한테도. 다들 힘드셨을 거예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정아야. 네. 사랑한다. 아버지 목소리였어요. 저는 돌아봤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저도요. 그 말을 하고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냥 후련했어요. 한 달 뒤 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입양 무효. 은주 씨는 법적으로 박영수 씨의 딸이 아니게 됐어요. 상속 문제도 정리됐습니다. 대부분이 제 몫으로 돌아왔어요. 은주 씨는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소식을 들었어요. 은주 씨가 직장에서 사표를 냈다고 했습니다. 언론 때문에 버티기 힘들었대요. 남편과도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저는 특별한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복수한 기분도 통쾌한 기분도 아니었어요. 그냥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변호사가 통장을 건넸어요. 상속금 들어왔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큰 금액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어요. 이제 뭐 하실 건가요? 공부요. 네. 검정고시 보려고요. 고등학교 졸업장 따고 그 다음엔 대학도 가보려고요.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좋은 선택이십니다. 사무실을 나왔어요. 거리는 밝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50년이 아까운 시간이었을까? 아니었어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이제 시작입니다. 제 이름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검정고시 학원에 다니고 있었어요. 56의 나이에 교실에 앉아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어요. 학생들은 대부분 젊었고 저는 나이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쓴 수학 공식을 노트에 옮겨 적었어요. 영어 단어를 외우고 한국사 연표를 정리했습니다. 중학교 때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배움이라는 게요. 시험은 석 달 뒤였습니다. 매일 도서관에 가서 공부했어요. 아침 8시에 가서 저녁 6시에 나왔습니다. 집에 오면 피곤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무언가를 이루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누가 옆에 앉았어요. 올려다봤습니다. 은주 씨였어요. 안녕하세요. 은주 씨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 편한 옷차림, 명품 가방도 없었습니다. 공부하세요? 네. 검정고시요? 네. 은주 씨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여기 와요. 요즘. 네. 책 읽으러요. 할 게 없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장은 그만뒀어요. 어차피 못 다니겠더라고요. 다들 저보는 눈이. 은주 씨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니. 네. 미안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동안 정말 심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그냥 싫었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제 자리를 빼앗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진짜 나쁜 사람이었네요. 은주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는 아무 잘못 없었는데, 그냥 가족을 찾고 싶었던 것 뿐인데, 전 그걸 못 봤어요. 됐어요. 아니에요. 안 됐어요. 저 때문에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 알겠어요. 은주 씨가 눈물을 닦았어요. 저도 이제 알겠어요. 가족이 뭔지, 혼자 된다는 게 뭔지. 남편분이랑은 이혼 준비 중이에요. 제가 법적으로 딸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니까 태도가 확 바뀌더라고요. 애들도 데려갔어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다 잃었는데 후련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지 알게 됐거든요. 은주 씨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일어났어요. 방해했네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은주 씨. 네. 괜찮아질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요. 은주 씨가 작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그 말. 그리고 가버렸어요. 저는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시험 날이 왔습니다. 시험장엔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다양했습니다. 시험을 봤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공부한 게 다 나왔어요. 한 달 뒤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합격증을 한참 바라봤어요.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 56에 받은 졸업장이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저 합격했어요. 정말? 정말이야? 네. 이제 고졸이에요. 어머니가 우셨어요. 잘했다. 정말 잘했어. 어머니, 저 이제 대학도 가보려고요. 그래, 해봐라. 뭐든지 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피고 있었어요. 56년. 처음으로 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정해준 길이 아니라 제가 선택한 길이었어요. 늦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시작이니까요. 1년 뒤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였어요. 저 같은 사람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개강 첫날 강의실에 들어갔어요. 학생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나이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교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함께 배우게 될 겁니다. 강의가 시작됐어요. 저는 노트를 펴고 필기를 했습니다. 옆자리 학생이 물었어요. 저기, 필기 좀 빌려줄 수 있어요? 네, 그러세요. 노트를 건넸습니다. 학생이 웃으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저도요. 강의실은 밝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저는 그 빛 속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누가 대신 살아준 적이 없었어요. 버려진 적도 있었고 무시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견뎠어요. 그리고 이제 제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였어요. 어느 날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식사를 함께 했어요. 정아야, 학교는 어때? 좋아요. 재밌어요. 다행이다. 내가 행복해 보여서 아빠가 기뻐. 고맙습니다. 식사 후 집 앞까지 바래다 드렸어요. 들어가세요. 전 갈게요. 그래, 조심히 가렴. 네. 돌아서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정아야. 네. 내가. 자랑스럽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고맙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별이 보였습니다. 맑고 고요한 밤이었어요.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때로 불공평하고 아프고 외롭습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쓰고 있는 이야기니까요. 제 이야기를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는 너무 늦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56에 시작하는 공부, 56에 찾은 길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늦은 시작이란 없다고요. 살아있는 한 우리는 계속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꿈을, 새로운 관계를, 새로운 나를요. 오늘 이야기 속 정아 씨처럼 말이죠.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떤가요? 혹시 포기하고 싶은 꿈이 있으신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입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라며 인생 시네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